안녕하세요. 현실주의자입니다. 오늘 시장은 좀 어떠셨나요? 좋았죠? 지금 현재 시장 분위기는 좋습니다. 그러면 글로벌 증시를 한번 다 같이 볼까요? 다 같이 보기 전에 전 세계 시장에 올라가길 바라신다면 구독, 좋아요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자, 지금 세계 주요 증시를 보시면 국채는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금리 인상을 반영하고 있는 거죠. 한국 반등, 미국 반등, 중국은 지금 정치적 리스크가 있죠. 하락. 근데 여기서 괄목할 만한 점이 한국이 지금 디커플링 되고 있습니다. 이걸 좀 참고해 볼 만해요. 왜냐하면 대만은 그대로 반영되고 있거든요. 중국과 대만은 아직 커플링 되어 있다. 이건 직접 관계가 있는 지정학적 리스크라서 그렇죠. 베트남도 비슷합니다. 이제 베트남이 지금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베트남 ETF를 조금씩 추가 매수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아요. 중국 리스크가 완화가 돼야 됩니다. 유가는 안정적으로 변하고 있고 금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유로존 같이 반등하죠. 영국 반등하죠. 독일 반등하죠. 러시아가 왜 반등하고 있죠? 아무튼 러시아도 반등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었어요. 저는 이거를 보자마자 판단이 들었던 게 러시아에 대한 지정학적 리스크가 곧 해소될 거라고 글로벌 자금이 판단하고 있구나를 역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설마 러시아가 전쟁을 지속하고 망할 건데 이렇게 돈이 들어가진 않겠죠. 자, 인도네시아 상승. 브라질은 지금 이건 좀 살펴봐야 돼요. 브라질은 디커플링 되고 있습니다. 인도 상승. 전반적으로 글로벌 증시가 반등하고 있는 것을 한눈에 볼 수 있었습니다. 코스피 상황은 어떤가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현자 여러분들의 그 빛나는 예지력이 여기서 보이는 거죠. 결국에는 박스권 돌파해서 가고 있다. 최소 행보 구간이라고 했죠. 여기서 최소 행보다. 지금 최소 행보를 넘어서 돌파를 했습니다. 돌파를 했고 그대로 갭상승을 했습니다. 이건 굉장히 좋은 시그널이에요. 갭상승 후에 이제 거래량이 좀 발생했고 내려가고 있는데 거래량이 떨어지고 있는데 주가는 떨어지지 않아요. 그럼 여기서는 강력한 지지선이 될 확률이 매우 높다. 매우 높다. 지금 여기 갭에서 놀고 있죠. 이런 기술적 분석도 조금씩 보시면 좋아요. 왜냐하면 여기서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여기 갭이 있었죠. 갭이. 자, 갭이 여기 있었잖아요. 여기랑 다시요. 제가 지금 모니터가 커서 그렇습니다. 자, 여기 사이가 갭이었잖아요. 갭이었는데 갭 안에서 놀고 있죠. 정확히. 이런 기술적 분석은 한 번씩 생각해 보시면 좋아요. 갭을 메운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냥 뭐 말이 좋아 갭을 메운 데가 아니고 이렇게 매물대가 그렇게 형성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를 올라가자니 여기 있는 매물이 부담되고 내려가자니 여기가 튼튼하고 하니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최소 행보 구간이었고 지금 박스권 돌파했습니다. 거래량이 좀 증가해야 돼요. 증가하면서 여기서 좀 행보를 해주면 좋습니다. 그럼 물량이 여기서 모이겠죠. 힘이 응축된 다음에 각종 보조지표와 함께 돌파해 나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 현재 글로벌 증시는 조정 중입니다. 왜냐, 어제 애플, 인텔이 좀 크게 상승했잖아요. 상승 이후에 조정을 보이고 있어서 나스닥 전체적으로 하락 중입니다. 지금 전반적인 조정에 따른 하락이죠. 근데 공포지수는 아직 안정적입니다. 만약에 이 하락이 찐이었다면 공포지수가 막 급등하고 있겠죠. 무언가 악재가 발생했고, 근데 지금은 악재가 발생할 게 없고 FOMC의 금리 인상을 차분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간 증시 주요 일정 한번 다시 보시면 요때죠. 11월 3일 미국 FOMC의 기준금리 결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진 4일이 중요하겠죠. 미국 10월 실업률이 발표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여기에 대한 여진이 남아있겠죠. 그래서 이 실업률은 크게 다가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실업률이 굉장히 많이 개선됐다라고 하면 아직 아니네 라고 금리 인상을 가속할 수 있을 거고, 실업률이 나빠지면 더 이상 금리 인상을 계속하면 안 되겠다라는 여론이 만들어지겠죠. 자, 오늘 경제지표 발표된 걸 보면 중국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가 발표됐습니다. 역시 예상보다 좀 많이 하락하지 않았어요. 근데 50 밑을 하회하고 있습니다. 요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50 밑에 있으면 불경기, 50 위에 있으면 호경기라고 판단하거든요. 유럽의 소비자 물가지수는 여전히 상승했죠. 그럼 유럽도 지금 금리 인상에 대한 압박을 계속 받고 있을 거라는 겁니다. 자, 외신에 이런 게 나오고 있습니다. Wall Street drops as mega caps. 자, 메가 캡스가 떨어지고 있죠. 애플, 인텔 이런 애들. 왜? 상승 이후의 조정인 거죠. 오늘 갑자기 떨어지고 있으면 좀 그게 부담감으로 다가오겠지만 어제 많이 상승했잖아요. 그리고 Fed rate debate. 자, Fed의 금리 인상 논쟁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언론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11월 3일 FOMC 기준금리에 대한 경계심.
경계심이란 단어가 나오면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아무것도 모르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잘 모르겠고 경계심이 있나 봐. 자, 금리 인상 예상 수치는 이렇습니다. 현재 0.75%포인트를 예상하고 있다. 이렇게 오를 겁니다. 갑자기 0.5%포인트 오르고 이러면 안 돼요. 사실 이번에 0.75%포인트가 그냥 오르고 12월이 좀 조정을 보인다. 이런 게 나오면 분위기가 좋아질 겁니다. 그러면 연준은 왜 속도 조절을 하고 있을까요? 다른 나라들이 참 불쌍해서 그럴까요? 대의적인 명분? 미국이? 얼마 전에 미국 대통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 경제는 지독히 강합니다. 인플레이션이 전 세계적 추세지만 미국보다 다른 모든 곳이 더 나쁩니다. 문제는 다른 나라의 경제 성장과 건전한 정책의 부족입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면 앞에 전제로 했던 미국이 대의적인 명분을 위해서 절대 아니겠죠. 저런 심보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미국이라고 뭐 다르겠어요? 미국이라고 자기 나라 잘못되고 다른 나라 잘 되길 바라겠어요? 모든 게 다 국익에 따라 움직인다.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은 절대 다른 나라를 위해 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하는 게 아니다. 자, 그냥 미국채가 안 팔려서 그렇습니다. 예, 미국채가 안 팔려요. 이거는 제 추정입니다. 음모론이기도 하고 중국이 경제 파이가 계속 뒤쫓아오고 있었어요. 2위잖아요. 그리고 이제 미국을 제끼겠다라고 막 제조 막 강국으로 도약하겠다. 반도체 강국, IT 강국 뭐 이러면서 도전을 했잖아요. 이번에 시진핑 주석이 3년임을 하면서도 미국을 그냥 따라잡겠다라고 공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그냥 우리 달러 기축통화국의 위험을 보여주지 약간 이런 액션인 거예요. 그렇게 작정한 결과죠.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을 용인하겠다고 막 돈을 풀다가 갑자기 이렇게 금리 인상을 로켓으로 시키는 걸 보면 설마 그 사람들이 바보겠어요? 예, 다 노림수가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얘들이 생각하는 시나리오인 거예요. 그럼 다음 시나리오는 뭘까가 좀 고민인 겁니다.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겠죠. 당연히. 첫 번째는 그냥 이대로 달러의 위험을 보여줬으니까 금리 인상을 늦추고 다시 미국채를 팔아먹기 시작한다. 또는 여기서 경제 위기를 한번 터뜨려서 금융 위기를 터뜨려서 아이고 달러 좀 퍼주세요. 수합 좀 해주세요. 뭐 이런 얘기를 하길 바란다. 이 둘 중에 하나겠죠. 자, 그러면 미국채는 왜 안 팔릴까요? 예, 일단 달러가 너무 강해요. 예, 그게 끝입니다. 달러가 너무 강하다. 달러 인덱스가 강하잖아요. 미국채가 사려고 해도 내가 달러로 바꿔야 되는데 비싸잖아요. 그럼 미국채가 상대적으로 더 매력이 떨어지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국채 자체가 매력이 떨어져요. 지금 금리가 올라가고 있잖아요. 국채 살 바엔 그냥 은행에 넣자 이러는 겁니다. 그나마 가장 안전하고 절대 망할 일 없는 미국채지만 미국 달러 인덱스가 강해서 굉장히 큰 애로사항을 겪고 있다는 겁니다. 증거가 있습니다. 보시면 자넷 옐런, 뉴욕을 찾아서 미 국채 유동성에 대해서 우려를 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냐 하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는 국채 시장이 깊고 유동적이며 잘 기능하길 바란다 라고 하면서 우리는 적절한 것이 무엇인지 면밀히 살펴보고 시장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라고 하잖아요. 국채 시장이 잘 기능하길 바란대요. 호프라고 했거든요. 그럼 지금 반대로 생각해 보면 잘 기능하지 않고 있다는 거겠죠. 최근 들어 연준의 양적 긴축이 본격화되면서 미국 국채 시장의 변동성이 커진 점을 우려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 발언으로 풀이됐다라고 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양적 긴축이 지속되고 금리 인상이 로켓으로 되다 보니까 달러 인덱스가 강해지고 그러다 보니 미국채가 팔리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기능하길 바란다라고 갑자기 뜬금없이 얘기를 한 거죠. 와서. 두 번째 증거입니다. 자, 증폭되는 미국채 위기론. 2008년에 서브프라임 될 수도, 이건 뭐 약간 억측이긴 한데 아까 말씀드렸던 연준의 두 번째 시나리오죠. 자, 미국 국채 잔액은 지난 2019년 이후에 7조 달러나 확대가 됐다. 안 팔리고 있다라는 거죠. 거기에 BOA죠. 보아가 아니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입니다. 렐프 악셀은 리서치 노트에서 국채 시장의 유동성과 회복력의 감소는 오늘날 글로벌 금융 안정에 가장 큰 위협이 될 수 있고 뭐 블라블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건 미국 국채가 안 팔리고 있다는 거겠죠. 미국 국채가 안 팔리는데 뭐 MBS, 주택저당증권 같은 거 팔리겠어요? 그러니까 주택저당증권 얘기가 나오니까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가 있다라고 군부를 짚히고 있는 거죠. 진짜 저런 서브프라임 사태가 온다면 이런 얘기를 절대 안 할 겁니다. 아니면 뭐 실수로 얘기를 했거나 자기들의 계획을 드러나게. 아무튼 이 두 가지 증거를 봤을 때 미국 국채가 팔리지 않고 있고 그래서 금리 인상에 대한 지금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미국이 예상하지 못한 시나리오다 정도로만 보고요. 또는 예상했는 시나리오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근데 현재 드러난 것만 보고 판단했을 때는 미국이 금리 인상을 너무 빨리 했고 그거에 따라서 자기들에게 사이드 이펙트가 생기고 있다. 뭐가? 자기들 국채가 안 팔리고 있는 거예요. 안 되겠네. 속도 조절 좀 해야겠다. 얘들아, 속도 조절할 거니까 와서 안심하고 미국 국채를 사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즉 자기 나라를 위해서 저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에는 속도 조절을 예상하고 있어요. 저렇게까지 얘기하고 있고 미국 국채 잔액이 계속 많은데 자기들의 달러 위험을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달러는 떨어질 거고 금리 인상 속도는 줄어들 거다. 당분간요. 당분간. 이대로 영원히 또 0% 금리로 갈 것 같진 않아요. 그건 좀 중간 정세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달러 인버스를 추가 매수한 이유입니다. 추가 매수가 아니고 매수를 한 이유입니다. 한번 매수하고 더 이상 손대지 않고 있어요. 왜? 계속 그 가격권이잖아요. 지금은 살짝 이익권으로 들어갔습니다. 거기에 종목들을 추가 매수하고 있죠. 그런 이유입니다. 달러가 떨어질 거고 금리 인상 속도가 줄어들 거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자, 섹터에 대한 중간 진단을 한번 해보죠. 리오프닝주, 여행주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미국 여행주 ETF를 볼게요. 여기 보면 트래블 텍 ETF란 게 있죠. 그리고 에어비앤비를 보겠습니다. 자, 지금 여행 ETF가 계속 하락하고 있어요.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에어비앤비를 보시죠. 상장한 다음에 계속 하락 중이에요. 왜 이러지? 에어비앤비가 별로 안 좋나? 여행 수요가 별로 안 좋나? 싶은데 옆에 에어비앤비의 이윤을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 파란색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떨어졌다가 쭉 올라가고 있죠. 2011년 초부터 쭉. 이건 코로나 때문이겠죠. 코로나 때문에 쭉 떨어졌다가 다시 쭉 올라가고 있어요.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요걸 보시면 알겠지만 에어비앤비의 실적은 계속 좋아지고 있다. 근데 ETF랑 주가는 거꾸로 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건 지금 어떤 의미냐? 리오프닝주는 분위기상 상승을 못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거기에 지금 달러 인덱스가 강하다 보니까 여행이 좀 자제되고 있다. 약간 뭐 이런 분위기가 있는데요. 하지만 여행은 지속적으로 나가고 있어요. 뭐 2022년 상반기 그 여행사 실적을 보면 하나투, 모두투 전부 다 모객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가지고 있는 리오프닝주 중에 두 가지 중에 하나죠. 하나투어. 하나 더 있어요. 그 와중에 이건 뭐 진짜 리오프닝 수혜주라더니 호텔신라 9% 급락. 오늘 굉장히 크게 급락했습니다. 저 정말 그거 보고 어이가 없었어요. 보시면 이유가 이겁니다. 위안화 약세로 따이공 수수료율이 높아졌다. 그래서 면세 부문 영업이익이 전년비 97%나 급감했다. 이건 굉장히 크게 급감한 거죠.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매출액 영업이익은 늘었습니다. 단 면세 부문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 호텔신라 공매도가 48만 건 이상 증가했대요.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됐잖아요. 전체적으로 개인 포트폴리오가 지금 좋은 분위기죠. 증시도 계속 상승하고 있잖아요. 근데 꼭 한 개씩 이렇게 분위기를 흐리고 있습니다. 진짜 꼭 한 개씩. 그러면 외국인 기관, 야, 너 지금 보고 있지? 외국인, 헤이, 영어로 해봤자 뭐 알아듣겠지? 외국인 기관아, 이때까지 너네 이거 진짜 몰랐냐고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알겠지만 외국인 기관은 정보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적 발표하는 날 우리랑 같이 신문을 보면서 실적을 보지 않아요. 이때까지 잘 알고 있던 애들이 갑자기 실적 발표하자마자 공매도를 하고 이렇게 공매도 과열 종목이 시장되게 그리고 여러 가지 리포트를 쏟아내고 있다고? 예, 복귀 약발이 끝난 신라젠 티슈진 진짜 반등은 언제쯤이라는 건데요. 또 신라젠이 또 제 목리죠 지금. 자, 한때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던 신라젠 주가는 이후 롤러코스터를 타며 현재 거래 첫날 주가 수준까지 하락했다. 지금 오르다가 첫날 주가 수준까지 하락했어요. 예, 첫날 주가 수준. 첫날 주가는 아니죠 사실. 예, 첫날 주가 밑으로 내려가려면 멀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아직은 저는 손해가 아니에요. 예. 근데 내일